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온 이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입니다. 모두 607쪽입니다. 607페이지 이 정도 두께입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문이 500페이지 조금 넘었습니다. 그보다도 100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할 때 제가 법정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 판결문을 구하려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9일 월요일 날 제가 이걸 결국 입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김세윤 판사의 애매모호한 처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 같은 그런 막연한 표현 대신에 저는 김세윤 판사 그리고 윤석열 검사 하는 식으로 특정 판사나 검사의 이름을 다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판사 개인, 검사 개인한테 책임을 묻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4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뭡니까? 태블릿 PC입니다. 문제의 태블릿 PC.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이란 여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김세윤 판사는 그날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3시 53분까지 98분입니다. 제가 시간도 다 적었는데 98분, 약 100분 동안에 걸쳐가지고 판결 이유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태블릿 PC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들도 알 거예요.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자,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대통령의 중요한 연설문들을 연설하기 하루 전에 또는 몇 시간 전에 받아보고 고쳤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 그걸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고쳤다. 그 JTBC의 그 조작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놀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국민들은 다 철회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결국 JTBC의 이 태블릿 PC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왜 김세윤 판사는 이 판결문을 전 국민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왜 한 줄도 언급 안 했을까요? 자, 국민들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았을 때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무서워서, 아니면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4월 6일 날 저녁에 이 판결문이, 그러니까 판결문 요지만 전 국민한테 생중계된, 그러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날 저녁에, 4월 6일 날 저녁에 JTBC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보도를 합니다. 이 내용에 보십시오. 태블릿 최순실이 쓴 걸로 보는 게 타당. 딱 그거예요. 최순실이 사용했다. JTBC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신있게. 아니, 이건 잘못되면 JTBC 바로 회사 문을 닫느냐 마느냐는 그런 사운이 걸린 사안인데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JTBC 기사를 제가 출력을 한 건데
기사 입력 시간을 제가 봤습니다. 4월 6일 오후 4시 46분 57초예요. 4시 56분. 자, 1시간 전에 3시 53분에 판결문 낭독이 끝나고 판사들은 패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생중계도 끝났습니다. 딱 그 1시간 후에 JTBC가 이걸 올린 거예요. 이 기사를. 그러면 김세현 판사가 전 국민한테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JT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JTBC가 보도할 정도라면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문 그걸 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또 조작이 아닐까요? 그까지 조작이라 한다면은 그는 진짜 간이 우리 속담에 그냥 배 밖에 나왔다 하는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JTBC는 이 판결문 선고 바로 1시간 후에 이걸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그리고 방금 진아씨 그 질문대로 JTBC 보도 내용이 과연 판결문에 근거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저녁에 제가 이 JTBC 보도를 알고, 물론 그날 JTBC 보도 중에 제 내용도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 이름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뭐 JTBC 태블릿 둘러싼 가짜 뉴스 추가 법적 대응 하면서 이 기사 속에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지는 우종창 씨가 홍석현 대장이 손석희 사장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며 중앙일보 임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하는 것도 4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JTBC는 조만간 우종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걸 붙여놨어요. 아니 그냥 고소장 내면 되죠. 아니 고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보도를 하고, 그래서 저도 JTBC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 판결문을 구하려고 제가 4월 6일 날 그날 밤에 소위 취재 기자들 그리고 국선 변호인들 법정에 왔던 그 강철구 변호사 그리고 참 이영재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판결문 구했습니까? 제가 다 확인하니까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4월 7일 날 연합뉴스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는 소위 일종의 통신사 개념으로 지지한 내용 각 언론사에 릴리스해주는 배포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연합뉴스가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했다 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도 출력해 온 내용입니다. 그거예요. 법원 제목이 겁니다. 법원 그리고 인용보 태블릿 PC 최순실이 사용 그러면서 핵심 증거는 최 씨의 말이다. 그러니까 최수원 본인이 태블릿 PC 내가 사용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는 최 씨 자신의 말이었다. 이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서 2012년 9월경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 이춘상 보좌관입니다.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문제자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아직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입니다. 이제 소위 정권 인수 기간입니다. 2013년 1월 초 최순실 씨가 김한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태블릿 PC는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대목 태블릿 PC는 너가 만들어 주었다
줬다면서라는 최서원 씨의 이 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 씨로서는 이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서원 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소원 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 PC를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라고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최소원 씨가 김한수 행정관에게 태블릿 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이 이야기 이걸 볼 때 이거는 최소원 씨가 썼다는 게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란 거예요. 자, 이 기사에 대해 가지고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 기사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총 댓글이 6,145건이 달렸고 그 중에 작성자 그러니까 연합뉴스 측에서 삭제한 게 1,094건입니다. 그래서 5,036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내용에 따라서 연합뉴스가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좋아요가 573건, 훈훈해요가 26건, 슬퍼요가 26건, 그 다음에 화나요가 2,049건, 후속기사 원해요 이게 45건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보니까 좋아요보다는 이게 아니다. 이 기사를 보고 분노한 반응이 거의 40% 이상이에요. 이 댓글들 전부 다 이 연합뉴스 보도 이거 못 믿겠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그 올라와 있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 태블릿이 왜 고영태 책상에서 나왔지? 이 댓글도 있습니다. 또 김한수 위정했다고 2심에서 정인 신청 들어갔다. 그러니까 김한수 말 못 믿겠다. 또 서로 짜고 치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건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게 제가 골라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판사가 변사또일세. 이제 더 이상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댓글들이.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 소위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댓글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분석도 해놨어요. 연합뉴스가 보니까 10대는 1%, 댓글 단계 1%밖에 안 되고 20대는 10%밖에 안 되고 30대가 21%, 40대가 32%, 50대 이상이 36%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상 그러니까 10대, 20대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고 3, 4, 50대 이상 그분들이 이 아주 부정적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 보도 보니까 못 믿겠다. 법원도 못 믿겠다. 그런 이런 댓글이 나왔습니다. 이 연합뉴스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바로 그날입니다. 4월 7일 밤 11시 뉴스에 KBS가 이 연합뉴스 보도를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는 바로 최소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7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쓴 기자 송진원 기자입니다. 송진원 기자. 그러니까 저는 연합뉴스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송진원 기자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연합뉴스에 전화를 내가 송진원 기자 연락처도 부탁하고 제 신분도 밝히고 그리고 송진원 기자의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을 밝히고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다. 통화 좀 하고 싶다. 한 열 몇 번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4월 7일.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제가 송진훈 기자한테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판결문을 보고 썼습니까? 판결문 갖고 계십니까? 딱 그거예요. 판결문 보고 썼다 갖고 있다 하면 저는 예 죄송합니다 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송진훈 기자가 아예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약간 편법을 동원해가 송진훈 기자하고 조금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 동원해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송진훈 기자가 그분한테 이야기가 판결문 갖고 있지 않다. JTBC가 한 말 그대로 기사 썼다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2016년도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도대체 뭐 사실 확인하는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답변을 듣는 순간에 참 허탈합니다. 진짜 저도 언론계 출신이고 제 첫 직장이 언론이고 평생 직장이 기자였는데 야 지금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문 보고 쓰든지 아니 태블릿 PC라 하면 JTBC가 조작했다는 거 지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판에 JTBC 말을 듣고 그걸 기사를 써요. 물론 이 기사가 틀린 기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연합뉴스 기사는 틀린 기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더라도 기자가 남의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쓴다? 이건 제가 볼 때 기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4월 7일 하루 종일 제가 송진원 기자하고 통화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4월 8일 날 일요일입니다. 제가 제 후배들 그래 제 옛날 직장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소위 법조 기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판결문 혹시 구할 수 있느냐? 판결문 좀 봤으면 좋겠다. 일요일 결국 밤에 조선일보 법조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문 아무 기자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판결문 지금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기사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고 자, 이 판결문이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누구한테 공개되느냐? 법원에서 법원 출입 기자들한테 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뭐냐? 이 판결문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보안에 신경 써라 이거예요.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까지 한 이 판결문이 뭐가 보안입니까? 판결 취지는 100분 동안 다 나왔는데 널리 사람들한테 알려가 이 내용을 알게 해야죠.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한테 구하기 전에 제가 그 국선 변호사하고 이경재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판결문 좀 구해달라고 4월 9일 날 월요일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실에서 법원에다가 형사 22부에다가 판결문 복사를 하겠다. 복사 신청을 한 거예요. 하니까 형사 22부에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복사해 줄 수 없다. 이경재 변호사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판결문을 기자한테 제가 받았습니다. 기자한테. 아니 이게 무슨 대입입니까 이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판결문이 이 판결문 607쪽을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딱 중요한 부분 과연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떻게 김수영 판사가 언급했느냐 그 부분이 듣고 보니까 화가 나서 몰려가서 전부 다 이거를 다 신청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딱 5페이지의 글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딱 5페이지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수영 판사가 그날 자세하게 대통령의 18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참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이래 써놓고 자기가 판결 이유까지 써놓고 왜 이 부분만 언급을 안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판사가 참 입장이 난처하다 싶으면 판사가 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저 태블릿 PC는 최소원의 성계에 맞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딱 한마디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최소원의 성계에 맞다. 변호인의 주장은 본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유가 없다. 딱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전 국민 다 알죠. 쉽게. 왜 그 한마디를 못하고 국민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판결문에만 이래 써놨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겁니다. 태블릿 PC의 진실, JTBC의 조작 보도, 그 내용을, 그 진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그 분노가 결국 재판부, 결국 이 정부 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겁을 낸 거예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리가 알려는 줘야 되겠고, 국민들 전부는 알면 안 되고, 그럼 편법은 뭡니까? JTBC에만 주는 거예요. 왜? JTBC만 이걸 보도를 했으니까, 최초 보도를 했으니까. 그럼 뭐 검사뿐만 아니고 판사까지도 JTBC하고 같이 조작했다고 한통속이라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뭐 그까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김세훈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하는 이유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공공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그 차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하면 전 언론한테 공개하면 되죠. 전 언론한테. 왜 JTBC만 줍니까? 이거는 한 가지예요. 뭐 법원과 JTBC 쪽의 뭐 공무원이 저는 그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이거는 딱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 쪽,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태극기 세력, 그 사람들이 반박할 기회를 안 준 겁니다. 자 보세요. 금요일날 오후에 딱 선고하고 생중계 딱 끝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JTBC가 최순 선거 맞다고 별도로 보도 탁 하고, 자 토요일 일요일 지나갑니다. 반박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월요일에요. 월요일날 판결문 공개한 겁니다. 반박할 기회 그걸 안 준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런 판결문, 이런 중요한 판결문을 한 특정 언론사에만 줬다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법행정 사무처리 원칙, 법원에 사법행정 사무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원리 안 맞는 거예요. JTBC에만 주는 거는. 그럼 다른 언론사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9일 날, 결국 4월 9일 오전 10시에 법원 출입 기자를 통해 가지고 판결문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이경재 변호사도 입수해 가지고 오후 4시에, 그러니까 거의 오전 11시 입수해가 오후 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JTBC 등 일부 언론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중 태블릿 PC 관련 부분 보도에 대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입장문을 밝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대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가 나선 거는 이건 최소한 피고랑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경재 변호사 급하게 거의 한 5시간 만에 200장 홍보지 19장짜리 급하게 기자회견문 만들어가지고 오후 4시에 이경재 변호사실로 기자들을 불러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니까 JTBC 기자도 왔더라고요. JTBC 기자도 오고, 연합뉴스 기자도 오고, 뭐 한국일보도 오고, 뭐 채널 A 기자도 오고,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모르죠. 그 기자들이 이경재 변호사의 이 입장문을 보도할지 보도 안 할지는 모릅니다. 이 입장문 중에서 제가 요
두 가지 내용만 제가 좀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블릿 PC 문제는 이 사건,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제기의 출발이었고 검찰이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애용했으며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이 태블릿 PC는 김세윤 재판장은 1년여 기간 중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과 감정 채택을 미루다가 겨우 결심 단계에서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제 뒤늦게 방대한 포렌식 분석 자료 그리고 정밀한 감정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만든 이 보고서가 제출되고 증거로 다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 감정 보고서를 놓고서 검찰과 최소한 피고인 사이에 아주 법정에서 경론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의 문제는 법정 외에서도 JTBC의 허위 과장 보도와 연결되어 국민적 관심사이자 풀어야 할 의혹으로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들, 그러니까 심수미 기자, 김필중 기자 이런 사람들을 정인으로 신청을 해두고 지금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정인 신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이경규 변호사는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이러한데, 아니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 이후에 5페이지나 들어있는 태블릿 관련 부분을, 자, 국민적 관심사를 애서 외면하고 생중계를 빼버렸다.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경재 변호사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생중계 명부로 든 게 참 공공의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면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궁금해하는 태블릿 PC를 정작 생중계에서는 말하지 않은 행위, 그것은 결국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권리 행사,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아니면은 생중계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즉 뭐냐, 태블릿 PC의 진실, JTBC의 소위 조작보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적 저항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나아가 판결 이후에는 집어넣고서 아니 JTBC에만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먼저 보도할 기회를 준다는 거, 그건 뭐냐, 그 목적은 뭐냐, 피고인 측이 제대로 된 시기에, 즉기에, 바로 금요일 그날 저녁에, JTBC가 보도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걸 다 지적한 거예요. 따라서 김세윤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 범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탄핵. 판사를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김세윤 판사는 4월 6일 날 그 역사적인 생중계 때 수시로 쫙 읽다가 탁 고개를 들어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면서 아주 뭐 웬만한 아나운서 못지않은 그런 노련하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 바로 김세윤 판사를 비치는 카메라 바로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하고 눈이 수시로 마주쳤습니다. JTBC가 그까지 가르쳐줬을까요? 그러면서 그날 아마 국민들이 그때 생중계를 들으면서, 물론 저한테도 참 무리가 많이 한데, 그날 김세윤 판사 저 자주 쓴 표현이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야,
판결문에 넉넉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든지 이런 표현에서도 넉넉하다, 증거가. 그래서 신문에서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뭐 설명식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인식, 증거가 넉넉하다는 식으로 아주 국민들 강하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판결문 첫 장입니다. 자,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도 저항의 표시로 우리가 방청석을 텅텅 비우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재판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호소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날 공판에 어느 검사가 참석했고 변호사 누가 참석했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역사적 기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김수영 판사가 검찰 측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하장 그리고 검사들 쭉 일어나가 이름 쭉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날 9명입니다. 검사 9명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판결문 보세요. 검사 23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재판이 되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검사 9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그 밑에 변호인 보십시오. 국선 변호인이 5명입니다. 조형근 변호사, 남현호 변호사, 강철구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 박승길 변호사 가로치고 국선 변호사 5명 이름 다 써놨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날 국선 변호사 누가 들어왔습니까? 조형근 변호사하고 강철구 변호사만 들어왔고 조형근 변호사는 그냥 고개 뒤로 하면서 그냥 서지도 안 했습니다. 받아적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실마저 이 판결문에는 기록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한 50년 후에 진짜 이 법조계에서 공부하는 그런 우리의 후학들이 이거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그 역사적 사건, 그때 검사들도 23명이나 들어왔고 국선 변호사 전원이 법정에 왔고, 이 참 법정 대단했겠구나. 역사 왜곡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태극기 우파가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김세훈 판사가 이 중요한 태블릿 PC를 언급하지 않고 JTBC에만 보도하게끔 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사실마저도 제대로 남겨놓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판사가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태극기 우파 국민들 이 권리를 방해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 이 나라에는 진실은 하나도 중요하지는 않네요. 판사마저도 이 모양을 했으니 도대체 진실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김수현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 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판사를 탄핵하면 됩니다. 길은 그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김세훈 판사의 애매모호한 처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를 최소한 피고인이 썼다는 그 증거, 김세훈 판사가 이게 최소한 피고인이 썼다는 게 맞다는 그 증거가 과연 증거로서 진짜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